저기, 저기요. 저, 예니밍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보실 때,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잘 아시죠? 그럼 계속 재밌게 보세요. 안녕? 뿅! 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떤 거를 읽어볼까 하냐면요. 오늘은 원래 게임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오늘은 추리소설 오랜만에 읽어볼 거예요. 사실 여기 제목은 추리 단편집이라고 써있는데요. 제가 읽어본 소감으로는 추리인지 스릴러인지 뭔 공포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별로 추리물인 것 같진 않아요. 자, 바로 요거예요. 오랜만에 나타난 책이죠. 12인 12색 한국 젊은 작가 추리 단편집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요 책에 실려있는 어떤 작품을 볼 건데요.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오늘은 요게 골라졌어요. 자, 요거예요. 그들의 시선이라는 제목이네요. 요게 지금 제 폴더 안에서도 1번 파일이었는데요. 얘는 지금 가나다 순서로 정렬된 것도 1번이고 책에서도 첫 번째 작품이었네요. 마지막 장난 재밌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요, 신재형이라는 분이 쓴 거네요. 한국추리작가협회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뭐 옛날에 미스터리 신인상을 수상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셨네요. 범죄 전문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셨대요. 범죄 좋죠, 범죄. 재밌죠, 범죄 얘기. 꼭 범죄 얘기가 나오길. 추리니까 당연한 건가요? 여기 예니민 글자가 너무 크죠? 자, 됐다. 이 정도면 괜찮죠? 잘 보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이반 지하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지금과 같은 새벽이었다. 커튼이 쳐진 작은 방의 방충망을 L자 형태로 반드시 자른 다음 창문을 통해 넘어왔다. 바닥에 족적이 남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숨죽인 채 거실로 천천히 이동할 뿐이었다. 255mm 마른 목골 무늬의 족적은 그녀가 자고 있는 침실까지 이어져 있었다. 장갑을 낀 그의 손이 방문에 닿자 문고리가 소리 없이 돌아갔다. 뭔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집안에 침입했는데 신발은 신었고 장갑은 또 꼈네요. 족적은 안 상관하면서 지문은 중요한가 봐요. 그때까지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낮 동안 쌓인 고된 업무의 피로가 좀처럼 그녀의 의식을 놓아주지 않은 탓일 게다. 어느새 침대 곁으로 다가선 그는 준비해온 예리한 칼을 꺼내 들었다. 그가 쥔 칼 끝에 한순간에 망설임이라도 존재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그녀의 상체 부위에 그 칼이 내리꽂혔다는 사실이다. 순식간에 몸속으로 들어온 금속의 이질감과 쓰라린 고통에 놀라 눈을 뜬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며 거실로 몸을 피했다.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도망치는 그녀의 상체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 순간에도 그의 족적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그녀를 따라갔다. 우유 여기 있어요. 또 한 번의 가격이 가해졌다. 피가 묻은 칼을 휘두를 때 생긴 작은 혈흔들이 선상 형태를 띠며 왼쪽 벽면에 새겨졌다. 잠시나마 균형을 잃고 쓰러졌던 그녀는 안간 힘을 내어 현관문을 잡았다. 그의 칼이 손등을 내리쳤다.
혈흔이 문고리를 붉게 적셨다. 뒷걸음질 치는 그녀의 동맥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수많은 아치형의 혈흔들이 벽면에 새겨졌다. 벽에 몸을 기댄 그녀가 주저앉으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높이 40cm의 동맥 분사혈만 남긴 채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의 마지막 가격이 이루어진 것이다. 숨진 그녀의 환부에서 상당량의 피가 새어나오는 동안 그는 사체 유기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장비를 챙기러 다시 한번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잘려진 방충망을 제치고 밖으로 나가 커다란 트렁크 가방을 들고 다시 돌아왔다. 바닥에 넓게 번진 혈흔 위로 2개의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 붉은 자국은 그녀가 쓰러진 자리 앞에서 여러 번 빛을 내다가 작은 방으로 이어졌고 창문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자, 이제 시신을 싣고 나가버린 거죠. 창문 밖으로. 나는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서 창문 밖의 어두운 거리를 가만히 내다보았다. 가로등의 불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거리의 모습처럼 막연한 그의 정체를 애써 상상하며 그날 있었던 행동을 재구성해봤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옮기려면 손에 쥐고 있던 칼을 잠시나마 어딘가에 내려놓아야 하지 않았을까? 만약 내 생각이 맞다면 칼자국은 창문의 기점으로 왼편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칼을 휘두를 때 생긴 혈흔들이 전부 왼쪽 벽면에 튄 걸 보면 왼손잡이인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지금 뭔가 주인공이 그 경찰 종류인 것 같죠? 곧바로 손전등을 켜고 방 내부의 왼편을 샅샅이 살폈다. 서랍장 위에 2개의 크고 작은 혈흔이 찍혀 있었다. 직각삼각형 모양의 작은 혈흔과 약 10cm가량 간격을 둔 곳에 새겨진 손잡이 모양의 혈흔. 그녀를 해친 그 칼이 틀림없다. 트랜스퍼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에 스트로브를 연겼다.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등 뒤에서 현관문이 열렸다. 뒤돌아보니 누군가 폴리스라인 뒤편에서 나를 향해 손전등을 비추고 있었다. 당신 누구야? 그 남자가 물었다. 경찰 특유의 강직한 목소리였다. 나는 손바닥으로 그 빛을 가리며 대답했다. 경찰청 범죄행동 분석팀 최재준 경사입니다.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곳은 강화군 하전면 창후리의 한 제방도로 밑이었다. 인적이 드문 데다 사방이 울창한 갈대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야말로 사체 유기의 제격인 장소였다. 기동대의 21개 중대와 100여 명의 형사들이 투입됐는데도 왜 그동안 사체를 찾지 못했는지 어느 정도 알 것 같았다. 어서 오세요. 일찍 오셨네요, 최 경사님.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김형사가 나를 반겼다. 그와는 2년 전에 강화 모녀 살해 사건을 함께 수사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이후로도 나를 우호적으로 대준 유일한 형사라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같이 수사에 참여했던 다른 형사들은 더 이상 나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마도 사건 해결 이후 특진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게 형사라는 사람들이니까. 오랜만이네. 다시는 안 봐도 될 줄 알았는데. 강화경찰서 강력 1팀장이었다. 그 역시 나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형사들 중 한 명이었다. 아쉽네요. 사건 해결만 진작에 됐어도 팀장님 바람처럼 됐을 텐데.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다. 한쪽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게 보였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 사체부터 살펴보죠.
김영사가 중재하듯 끼어들며 말했다. 한동안 나를 쏘아보던 강력 1팀장은 바닥에 침을 뱉더니 몸을 돌려 사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나와 김영사도 그를 따라 움직였다. 갈대밭을 헤치며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먼저 도착한 과학수사 요원들 사이로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는 여자의 사체가 눈에 들어왔다. 본래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 부위가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다. 옷은 처음부터 벗겨져 있었나요? 네, 직접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다 남자 목소리인데 남자 목소리 여러 개 내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남녀랑 나이대 다른 게 막 섞여 있어야 되는데. 현장 감식 중이던 과학수사 요원이 비켜서며 대답했다. 현장에서 본 혈흔 형태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며 피해자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지금 아까 그 일어난 살인 현장 말고 시체 유기 현장에 온 것 같죠? 어떤 시골에 있는 사체의 오른쪽 옆구리에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난 상처에서는 창자가 돌출되어 있었고 10손가락의 끝마디는 전부 잘려나가 있었다. 목에는 에큰이 넓게 번져있는 상태였다. 에큰은 그 목 조를 때 남은 흔적이에요. 심상치 않은 생각이 들어 손등을 들여다봤지만 아무런 상처도 보이지 않았다. 그 김미숙의 사체가 확실한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강력 1팀장이 불쑥 끼어들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김미숙 말고 누구겠어? 신원 확인할 만한 단서는요? 그런 게 왜 필요해? 현장에서 여기까지 12km밖에 안 되는데 죽은 다음에 내다 버린 게 뻔하지. 아휴, 왜 보름 동안이나 헤맸는지 이제야 알겠네. 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냐? 팀장님, 참으세요. 지금 묻게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김영사가 강력 1팀장을 막아섰다. 팀장의 입에서도 답답함이 지있게 밴 한숨이 새어나왔다. 아휴, 그럼 네가 한번 말해봐. 누군데? 김미숙이 아니면 누구냐고? 신원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무튼 김미숙은 아니에요. 범인이 자고 있는 김미숙의 상체에 최초로 가한 가격은 서 있는 위치상 수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사체의 환부를 보시면 흉기가 비스듬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몸싸움하는 와중에 찌른 거거나 아니면 상당히 서툰 솜씨로 가격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현관문을 잡았을 때 범인이 손등을 내리셨었는데 보세요. 아무런 흔적도 없잖아요. 네가 봤어? 범인이 그러는 거 네가 봤냐고. 아휴, 현장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 이 자식아. 너같이 야밤에 혼자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는 자식의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계속 헤매시던가. 이 자식이 진짜 말이면 단주하나. 강력 1팀장이 내 멱살을 잡아챘다. 그의 상기된 호흡이 내 얼굴에 와 닿았다. 김영사가 말리려고 애써봤지만 소용없었다. 제가 그 추리 스릴러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바로 형사물이에요. 어디까지 했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체념하고 있는데 때마침 벨소리가 울렸다. 강력 1팀장의 휴대폰이었다. 건방 떨지 마. 저번엔 단지 운이 좋았던 거니까. 알았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뿌리쳤다. 3명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갈대밭을 지나 제방도로 위를 올라갔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나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최 경사님,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김영사가 내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원래 우리 팀장님이 좀 다혈질이잖아요.
그냥 이해하세요. 이해해. 그래서 상대 안 하려고. 그럼 저한테라도 좀 말씀해주세요. 아까 얘기하신 거. 멈춰서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불었다. 김영사도 팀장 말대로 저거 김미숙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에도 김미숙이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경사님도 수사 보고서 보셔서 알겠지만 김미숙의 주변 사람들 진술로는 내연관계나 채무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얼굴을 훼손하고 손가락을 잘라서 피해자의 신원을 은폐하려고 했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범인은 피해자와 꽤나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 주로 원한 관계에 있는 면식범들은 얼굴을 가격하잖아요. 거기다가 성폭행한 흔적도 없고요. 경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쓰러져 있는 사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했다. 저기 목 부분을 한번 봐봐. 에크니 너무 넓게 번져 있어. 그건 한 번에 사망까지 이를 정도로 조르지 못했다는 거야. 목을 조른 건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찔러 넣은 후일 텐데도 말이야. 그럼 범인의 손아귀 힘이 약하다는 건가요? 아마도. 그래서 손가락을 자른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두 손을 뻗어 김영사의 목을 살며시 붙잡았다. 그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피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목을 조른다면 김영사는 어떻게 하겠어? 팔을 비틀어버리거나 꺾어버리겠죠? 근데 목을 졸리고 있는 게 여자라면? 게다가 오른쪽 옆구리에 이미 칼을 맞은 상태라면? 그럼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팔이라도 막 핥히겠죠? 그래서 손톱 밑에 범인의 피부가 남은 거고 그걸 은폐하려고 손가락을 전부 자른 걸 수도 있겠네요. 나는 다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범인은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의 젊은 사람인 것 같아. 사체를 이곳에 내다버린 걸 보면 차를 운전했단 소린데 그러면 최소한 20대 초중반은 되겠지? 혹시 아까 검시관이 한 말 중에 도움될 만한 정보는 없었어? 오른쪽 옆구리에 난 상처가 치명상일 것 같다던데요? 척추 부근까지니까 한 10cm 정도는 칼이 들어간 것 같대요. 10cm? 문득 서랍장 위에 놓인 칼자국이 떠올랐다. 복은 약 2cm 정도요. 게다가 왼손잡이 맞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오른쪽 옆구리에 상처가 났으니까. 어쩌면 그놈일지도 몰라.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읊조리듯 말했다. 김영사의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네. 한 놈의 소행일 수도 있어. 일단 저 피해자의 신원 확인부터 빨리 진행해. 가까운 곳에서 한 달 사이에 2건이나 발생했다면 범인은 아직 강화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여기 지금 제 글자 예니밍자가 너무 방해가 되죠? 요거 글씨 크기 좀 줄여야겠네요. 알았어. 최대한 빨리 움직일게요. 말이 끝나자마자 김영사는 동료 형사들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멀어져가는 그에게 혹시 탐문하면서 의심가는 사람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광역수사대는 수사 위주라서 잘 모르고 탐문은 강화서 강력팀 형사들이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순간 울창한 갈대밭 사이에서 통화를 하며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을 강력 1팀장의 모습이 떠올랐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도 담배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국과수에서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한 건의 가출인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의 이름은 이아현. 3년 전 목포에서 올라와 인천의 한 미용실에 취직한 뒤 강화도에 자리 잡은 26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된다며 그녀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직접 강화경찰서를 찾아와 신고했다. 여러 정황들이 들어맞아 피해자와 DNA를 비교해보자는 형사들의 요구에도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죽었을 리가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하지만 끝내 어머니를 설득했고 서로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비교해본 결과 그녀의 딸인 이아현으로 최종 확인됐다. 우리 딸이 죽었을 리가 없어요. 누구한테 원한을 살 일도 없는 착실한 앤데 걔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죽여요. 피해자인 이아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이제껏 많은 유가족들을 접해봤기에 그녀의 심정이 어떨지 이해가 갔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야만 살해당하는 건 아니다. 범인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죽은 거다. 그것이 진짜 이유다. 경찰서를 나와 이하연이 살해당한 현장으로 찾아갔다. 김미숙이 살해당한 곳과 불과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이미 1차 현장 감식이 끝난 상황이라 다른 형사들은 모두 철수한 상황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김 형사였다. 최 경사님, 말씀하신 대로 범행 추정 시간대 강화대교랑 초지대교를 통과한 차량들의 CCTV 자료를 전부 확인했어요. 총 7,921대예요. 이하연의 차량은? 없었어요. 아직 강화도 내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강화도에서 외부로 나가는 길은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단 둘뿐이다. 김 형사의 말대로라면 사라진 이하연의 차량은 강화도 내에 있는 게 확실했다. 그럼 수사본부에 연락해서 기동대원들 최대한 빨리 수색에 동원시켜. 어떻게든 차량을 찾아내야 돼. 알았어요. 용의자 탐문은 어떻게 됐어? 지시하신 대로 이미 면장님하고 이장님들한테 유력한 용의자를 찾았다고 허위 소문을 유포해 놓은 상태고요. 범인 추정상에 걸맞는 사람들을 재탐문하는 건 지금 팀장님이 도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범행 현장의 지리적 특성상 범인은 강화군 일대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아직도 강화도에 머물러 있다면 분명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다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조만간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잡아내야 한다. 알았어. 계속 주시해줘.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연락하고. 네, 경사님도 연락주세요. 폴리스 라인을 걷어내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어두운 실내에서 새어나오는 시큼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손전등을 비추자 벽면에 새겨진 핏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환한 빛의 원 속에서 아직도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거실 어디를 비춰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형광등 스위치마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멈춰서서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를 곰곰이 생각했다. 일단 나보다 먼저 현장 감식을 끝낸 형사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았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타액, 모발 등은 이번 현장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봐도 의심 가는 용의자가 딱히 없는 실정이었다. 네, 흥미진진하죠? 다만 수사보고 형사들이 확신하고 있는 건 범인의 침입 경로가 부엌이라는 점이었다. 내부 도면을 들고 그곳으로 이동해보니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방충망이 L자 형태로 반듯하게 잘려 있었기 때문이다. 김미숙의 집에 침입했을 때와 동일한 방법이었다. 도로를 향해 난 대문을 통하지 않고 건물 뒤를 돌아 옆 건물 사이에 담을 넘은 다음 방충망을 제거하고 집 안으로 들어온다. 범인은 사전에 현장 특징을 철저히 인지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창문 바로 밑에도 그의 흔적은 남아있었다. 이번에도 255mm 마른 목골 무늬의 족적이다. 휴대용 가변 광선기를 비추며 발자국을 따라 이동했다.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실이 아니라 화장실 바로 앞에서 중복되어 나타나 있었다. 그 뒤로는 온통 혈흔에 젖은 족적뿐이었다.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 있었던 걸까? 문을 활짝 열어봤다. 예상대로 사방이 온통 분사 혈흔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벽과 거울, 변기, 세면대 할 것 없이 모두 붉은색이었다. 벽 구석에는 직하 혈흔이 상당량 고여 있었다. 범인은 이곳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그렇다면 거실에 튀어있는 혈흔들은 대체 무엇일까? 천천히 움직이며 거실에 펼쳐진 혈흔 형태를 유심히 살펴봤다. 김미숙이 살해당한 현장과는 다르게 바닥 곳곳에서 흉기의 트랜스퍼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똑바로 찍혀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몸싸움 도중 수차례 떨어뜨린 것으로 봐야 했다. 화장실에서 최초의 가격이 이루어진 다음 거실에서 난투를 벌이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는 건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거실과 화장실 사이에는 단 한 방울의 혈흔도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무지 범인의 동선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마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마음을 다잡고 집안 전체를 둘러볼 생각에 침실 문을 열었다. 믿기지 않게도 그곳마저 분사 혈흔이 난무했다. 불규칙한 높낮이로 벽면을 비롯한 가구 전체에 무차별하게 흩뿌려져 있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침대 시트에 또 하나의 발혈점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화장실에서 발견된 그 발혈점은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그럴 리는 없다. 내가 본 건 발혈점이 확실했다. 그런데 왜 여기에도 나타나 있는 거지? 형광등을 켜고 침대 시트에서 시작된 혈흔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살폈다. 여러 방향으로 겹쳐 있어서 진행 방향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다. 상체를 숙여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침대 바닥에 떨어져 있는 mp3 플레이어가 눈에 띄었다. 신경 쓰지 않고 혈흔의 이동 방향에만 집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점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선이 발견됐고 그 선은 거실 쪽으로 쭉 이어지고 있었다. 침실에서 이어진 혈흔을 따라 거실로 나가봤지만 더 이상 뚜렷한 연결점은 찾을 수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혈흔들이 전부 본래의 형태를 잃어버린 후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곳에서 무슨 짓을 한 걸까? 대체 어떤 짓을 벌였기에 이토록 혼란스러운 모습만 남게 된 걸까? 감이 잡히지 않았다. 다시 한번 거실을 휘둘러 봤다. 깨져버린 전신 거울이 눈에 띄었다. 제멋대로 갈라진 유리 조각들이 현장의 모습을 더욱 기괴하게 비추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갈라진 틈 사이에 튀어있는 혈흔이 보였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깨트린 것이 분명했다.
그도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일까? 쓰러진 피해자, 난무한 혈흔, 바뀌어버린 현장의 공기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떤 기분을 느낀 것일까? 소파에 앉아 혼란스러워진 머릿속을 애써 추스르고 다시 한번 범인의 패턴에 대해 생각했다. 김미숙이 살해당한 현장에서 나타난 그의 동선은 마치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처럼 다분히 계획적이었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작은 방으로 침입한 뒤 침대 위에서 고온이 잠들어 있는 김미숙을 찌르고 거실로 도망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서 살해했다. 그런 그가 왜 이 현장에서는 이토록 무질서한 동선을 보이게 된 걸까?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일까?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걸어갔다. 진하게 요동치는 피비린내가 자꾸 내 몸에 엉겨붙는 느낌이라서 환기라도 시킬 겸 창을 열었다. 습관적으로 담배를 꺼내 물고 몸속에 쌓인 현장의 불쾌함을 연기와 함께 내뱉었다. 그 연기는 빨래 건조대에 널린 피해자의 옷가지들 사이에서 묘하게 구부러졌다가 사졌다. 문득 그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궁금해졌다. 왜 너는 그녀의 옷을 벗겼지? 애초에 강간할 생각도 없었잖아. 단지 그녀를 죽이는 게 좋았던 거 아니야? 사람을 죽일 때 느껴지는 짜릿함이 좋았던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그녀의 옷을 벗긴 거야? 그 옷에 어떤 단서라도 있었나? 너의 혈흔이라도 튄 건가? 대체 옷은 왜 벗긴 거야? 말해봐. 대체 왜 벗긴 거냐고. 그녀가 옷을 벗고 있었을 리도 없는데. 네, 오늘 어둡죠?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순간 어떤 가능성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그녀가 옷을 벗고 있었다면? 샤워를 마치고 나오다가 범인과 마주치기라도 했다면? 나는 그 가설을 토대로 범인의 행동을 재구성해봤다. 화장실에 그녀가 있는 걸 몰랐다면 너도 쉽게 공격하진 못했을 거야. 그렇지? 때문에 화장실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을 테고, 그러다 그녀의 복부에 45도로 칼을 찔러 넣은 거겠지?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는 점점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고, 그때 내가 달려들어 목을 졸라 살해한 거야. 그렇지? 그리고 너는 침입 당시 피해자가 침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아마도 누군가 침실에 누워있는 걸 창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한 거겠지. 그래서 피해자의 차량이 필요하게 된 거야. 안 그래? 내 말이 틀렸나? 담배를 끄고 마지막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 재빨리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밑에 떨어져있던 mp3 플레이어의 전원을 켠 다음 볼륨 상태를 확인했다. 서른 칸을 다 채워야 맥스가 되는 시스템이었고 현재는 25번째 칸에 맞춰져 있었다. 이 정도 음량이라면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가 안 들렸을 가능성이 컸다. 나는 곧장 수사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이하연의 사체가 발견된 갈대밭을 재수색해주세요. 금방 1km 이내로요. 네, 넓으면 넓을수록 더 좋아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세요. 또 다른 사체가 버려져 있을지도 몰라요. 강력 1팀장을 만나기 위해 강화경찰서로 가고 있는 동안 이하연의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다. 장소는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의 한 빌라 주차장. 이하연이 살해된 현장에서 대략 8km쯤 떨어진 곳이었다.
차량 내부를 감식해본 결과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몇 점 발견된 것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별다른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혹시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점이 있냐는 질문에 감식팀 형사들은 깨진 후미 등을 언급했다. 주차 과정에서 화단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강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향했다. 신문 너머로 나를 쏘아보고 있는 강력 1팀장의 시선이 느껴졌다. 여기는 어쩐 일이야? 앉아도 되죠? 좋을 대로. 나는 의자를 끌어다가 그와 마주보고 앉았다. 다른 형사분들은 안 보이네요. 네 덕분에 밤새도록 죽어라 갈대밭만 수색하고 있지. 근데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딴 짓을 시킨 거냐? 사체 찾을 생각으로요. 이하연 찾을 때 이미 다 수색 끝난 거 몰라? 아직 발견 안 됐잖아요. 그는 신문을 반으로 접어 책상 위에 세차게 내려놓았다. 벌써 지방청장만 3번이나 왔다 갔어. 알아? 탐문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딴 수색 작업이나 시킬 때야? 어쩔 수 없는 거 팀장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럼 네가 직접 가서 찾아 임마. 애꿎은 애들 뺑이치기 하지 말고. 알았어요. 제가 찾을 테니까 일단 탐문 결과부터 알려줘요. 그 전에 네가 말한 사체부터 찾아와. 네? 그게 지금 말이 돼요? 빨리 잡아야 된다면서요. 네 도움 없어도 때 되면 알아서 잡으니까 신경 꺼, 이 자식아.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지금 입을 열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고 있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애써 억누르고 있는데 벨소리가 울렸다. 강력 1팀장의 휴대폰이었다. 그는 발신번호를 확인하더니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라이터를 물고 라이터의 부싯돌을 돌렸다. 가스가 떨어진 탓에 헛바퀴만 돌았다. 화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담배는 피워야 했기에 책상 위를 살폈다. 그러다 강력 1팀장이 내려놓았던 신문에 시선이 고정됐다. 사회면 전체가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초동수사 미흡부터 부실한 수사과정, 주변 사람들의 불안한 심경 등을 세세하게 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내 눈길을 끈 건 어느 범죄 심리학자의 인터뷰였다. 그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사회와 가정의 와해에서 찾고 있었다. 상실감과 박탈감, 일부 도태되는 구성원들과 같은 사회 병리적인 문제들이 결국 이런 연쇄살인을 야기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과연 그런 부분들이 평범한 사람을 범죄의 시작점으로 내몬 걸까? 물론 체포된 이후 누구나 자신의 범죄 동기를 그런 식으로 밝히는 것쯤은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빛과 공기, 시간의 흐름조차 변해버리는 그 순간들이야말로 그들의 손에 재차 칼을 쥐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잠시 후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강력 1팀장이 내 앞으로 다가와 앉았다. 책상 서랍에서 보고서 한 장을 꺼내더니 내게 내밀었다. 이름은 나원학, 나이는 21살이고 키는 170. 네 말대로 왜소한 체격에 내향적인 성격이고 아직 사회 경험은 없어. 고등학교 중퇴한 뒤부터는 주로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놈이야. 부모들은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래서 지금은 5살 터울인 누나가 먹여 살리고 있어.
갑자기 왜 그렇게 호의적이세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그가 되물어다. 보기 싫어? 그럴 리가요. 나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강화문 송해면 하돌이라. 여기가 김미숙이 살해당한 곳이죠? 맞아. 거기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놈이야. 탐문할 때 직접 보셨죠? 어땠어요? 숫기 없고 말주변 없고 불안해하는 기색도 띠는 것 같고 집안에 둘러보겠다는 말에 거부 반응도 나타내고 아무튼 이 주위에서는 그놈이 네가 말한 범인상에 가장 근접했어. 형사경력 15년 차의 눈썰미라면 신뢰할 만했다. 이제 용의선상을 좁혀서 수사를 진행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다. 이제부터는 네가 알고 있는 걸 말해봐. 그는 책상 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저는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왼손잡이에 왜소한 체격, 키는 약 170 정도. 거기다 내향적인 성격에 그런 거 말고 네가 생각하는 범인의 심리에 대해서. 강력 1팀장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다. 그의 절실함이 나에게까지 전달되는 기분이었다. 이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강한 죄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입술 사이에서 담배를 돌리며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놀란 기색을 띄었다. 죄의식을 느낀다고? 그런 녀석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여? 그런데 그 죄의식이란 게 범인에겐 결국 범행의 동기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불안한 상황이나 겁나는 일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되도록 빨리 그 일을 결정지어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범인은 살인을 하기 전에 느끼는 죄의식을 떨쳐내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사람을 죽인 다음 안도감을 찾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이하연이 살해당한 현장에 놓인 깨진 거울 때문에요. 갈라진 틈 사이로 혈흔이 튄 걸 보면 범인은 피해자의 숨통을 끊어놓기 전에 거울을 깬 게 분명하거든요. 혈흔이 난무한 현장과 쓰러진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사이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일종의 죄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거울을 깨버린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주워거렸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살인을 저지르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만의 어떤 내성 같은 게 생기게 될 거예요. 어쩌면 이미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일 거라는 말이지? 그렇죠.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가 싶더니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서둘러야겠어. 지금 당장 출발하자고. 빨리 준비해. 네? 저요? 그럼 여기 또 누가 있어? 시간 없으니까 네가 직접 가서 보고 판단해. 그래야 이미 동행해서 신문이라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냐? 저는 사채수색 나가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 그가 외투를 걸치며 말했다. 방금 또 다른 사채를 찾았대. 갈대밭에서. 강력 1팀장은 길게 이어진 비포장 도로를 나 별다를 것 없는 단층형 주택 앞에서 차를 세웠다. 주위에는 드문드문 늘어선 주택들만 자리하고 있을 뿐 흔한 상가 건물조차 없는 매우 한적한 곳이었다.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으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신분을 밝혔고 곧 문이 열렸다. 현관문으로 다가가는 내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앞마당 한편에 화단이 꾸며져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잘 관리된 화단과는 어울리지 않게 땅을 한번 파헤친 뒤 다시 덮어놓은 흔적이 남아있었다.
언뜻 봐도 2m는 좋게 될 넓이였다. 팀장님, 저번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땅이 해집어져 있었어요? 내 말에 강력 1팀장은 걸음을 멈추고 앞마당을 유심히 쳐다봤다. 잠시 후 내게 시선을 옮기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다. 먼저 들어가 있어. 혹시 모르니까 형사들한테 수색견 동원해서 당장 오라고 지시할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닥에 놓인 두 켤레의 신발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서로 크기가 같은 검정색 스니커즈와 여성용 구두였다. 신발장 열어 나머지 신발들을 확인해 보려는데 오른쪽에서 누군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나원학의 누나였다. 이번엔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인터폰으로 들었던 목소리로 물었다. 두 팔을 감싼 채 멀뚱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에게 눈길을 돌렸다. 나이는 24대쯤으로 보였다. 무엇보다 제법 큰 키에 짧은 커트머리가 인상적이었다. 신발장을 닫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물어볼 게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나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다. 마실 거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주위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조명 탓에 어렴풋이 가구의 위치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보다 동생분이 안 보이네요. 지금 집에 없어요. 오렌지 주스를 건네며 그녀가 대답했다.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어디 갔는데요? 저도 몰라요. 언제 나갔는지는 알아요? 어제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없더라고요. 휴대폰도 놓고 가서 연락도 안 되고. 근데 그건 왜요? 혹시 원학이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표정이 일순 안정되는 게 느껴졌다. 그럼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건데요? 이번에도 단순한 탐문인가요? 그런 셈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유력한 용의자를 잡았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이런 탐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녀의 질문이 끝날 무렵 강력 1팀장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잠시나마 짜증스러운 표정이 그녀의 얼굴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지금 집에 없다는데요? 어디 가는데? 어제 나가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대요. 어제? 우리가 탐문한 게 어제였는데? 마실 거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여며 말했다. 됐어요. 그 전에 저긴 누가 봤어요? 나원하기 그랬어요? 강력 1팀장이 앞마당을 가리키며 물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누가 팠냐고 묻잖아요, 지금. 강력 1팀장이 다시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나는 그 틈을 타서 오른쪽에 위치한 방으로 들어갔다. 행거에 걸린 옷가지들이 나원학의 방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몰라요. 어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저랬어요. 근데 왜 자꾸 제 동생 얘기만 하시는 건데요? 방 안 어디를 둘러봐도 짐을 싼 흔적은 없었다. 책상 위의 모습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LCD 모니터와 마우스, 스피커, 스탠드까지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나중에 말해드릴 테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정확히 언제 나갔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가 몇 시였어요? 서랍장과 장롱 속도 마찬가지였다.
속옷과 티셔츠, 청바지들을 잘 접어 차곡차곡 쌓아놓은 상태였다. 저녁 8시 반이요. 책상 서랍을 열었다.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통화 목록을 확인해 보니 저녁 9시 반과 새벽 1시경에 누나가 건 부재중 통화 기록이 찍혀 있었다. 평소에도 이렇게 연락도 없이 외박해요? 아니요.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근데 왜 제 허락도 없이 동생 방에 들어가시고 그래요?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 속에 넣고 거실로 나갔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 강력 1팀장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인지부터 말해주세요. 네? 당신 동생이 이번 사건의 용의자예요. 손가락 사이로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다. 말도 안 돼. 무슨 증거로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내가 끼어들었다. 잠깐 녹화를 중단하고요. 어디까지 읽을게요? 어디까지 읽을게요? 여기 처음부터 그냥 다시 읽어보죠.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내가 끼어들었다. 수사를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그녀를 진정시키는 게 최우선이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로 진정될 거라면 애초에 이토록 놀라지도 않았을 것이다.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요. 예상대로 그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걔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저희도 잘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동생분부터 찾는 게 우선이니까 얼굴 제대로 나온 사진 있으면 한 장만 주세요. 나는 그녀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앨범에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니 강력 1팀장이 나를 머쓱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은 제가 받아갈 테니까 팀장님은 나와 나 뒷조사 좀 해주세요. 우선 운전면허증이 있는지부터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기더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다시 한번 거실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어두운 조명에 가려져 있던 물품들의 형체를 이제야 알아볼 수 있었다.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TV 옆에 놓인 작은 액자가 나의 시선을 끌었다. 긴 생머리를 한 여자와 머리를 귀 밑까지 기른 남자의 전신 사진이 그 속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회전 목마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저와 제 동생이에요. 어느새 내 뒤로 다가온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되찾은 듯 했다. 언제 찍은 사진이죠? 한 달 전에요. 월미도에서 찍은 거예요.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그럼요.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여기 사진. 책상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나원하게 옆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얼굴을 알아보기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했지만 어쩐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꼭 좀 찾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저쪽이요. 소리 없이 문을 잠그고 강력 1팀장에게 나원하게 운전면허 보유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단문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한 달 전이라. 나는 화장실 벽에 몸을 기대고 이제까지의 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김미숙이 살해당한 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1일 전이었다. 이하연과 그녀의 친구가 살해당한 건 일주일 전. 그렇다면 2주 사이에 김미숙의 사체를 유기하고 이하연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 된다. 범행 현장을 보더라도 김미숙을 살해할 때는 애초에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느낌이 강했다. 빠른 기한 내에 게다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사체를 유기했다. 그래서 앞마당을 파헤친 걸까? 죄어오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미리 도망칠 걸까? 그런데 왜 사진 속에서는 검은색 스니커즈를 신고 있는 거지? 게다가 마우스는 왜 오른손으로 쥐고 있는 거지? 알 수 없는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소란스럽게 움직였다. 세면대에 두 팔을 기대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너라면 어떻게 했겠어? 네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수사망을 피했겠어? 말해봐. 어떤 식으로 피했겠냐고. 순간 하나의 가설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범인의 형상을 한 여러 가능성들이 저마다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나는 그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귀결되는지를 잠자코 지켜보았다. 비로소 그 움직임들이 모두 멈췄을 때 막혀있던 의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 가설을 뒷받침할 단서만 찾으면 된다. 뭔가를 깨달은 것 같죠? 화장실 내부를 꼼꼼하게 훑어보았다. 그러다 양변기 뒤편에 튀어있는 작은 혈흔 한 점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곧바로 주머니에서 나원하게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뭔가 누나가 공범인 것 같은 분위기인가요? 누나가 건 부재중 통화 기록 2건을 제외한 모든 목록이 전부 지워져 있었다. 종료 버튼을 누르고 발신함을 열었다. 누군가에게 보내려다 실패한 메시지 기록이 한 건 남아 있었다. 시간은 어제 저녁 9시 38분. 형사님, 뭐 하세요? 문 밖에서 그녀의 소리가 들렸다. 그때 강력희 팀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용은 이랬다. 나원학은 운전면허가 없는데? 문을 열고 거실로 나서자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동생분에 대해서 뭐 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죠? 네, 괜찮아요. 일단 앉으세요. 내가 소파에 앉자 그녀도 맞은편으로 다가와 앉았다.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었다. 남의 집에서 흡연을! 그리고 가스가 떨어진 라이터의 부싯돌을 돌렸다. 라이터 하나 드릴까요? 고개를 끄덕였다. TV 선반 위에 놓인 라이터를 집어드는 그녀의 손에 시선을 집중했다. 손등에 설마 상처가 있는 건가요? 환기를 시키기 위해 앞마당이 내다보이는 베란다 창을 열고 내게 다가와 라이터를 건넬 때까지도 눈을 떼지 않았다. 역시 생각하던 대로였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별건 아니고 그냥 동생분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나 해서요. 글쎄요. 그건 저도 잘... 이번에는 팔등을 쳐다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도 내 시선을 의식하는 게 느껴졌다. 가만히 그녀의 행동에 주목했다. 이윽고 부자연스럽게 자신의 두 팔을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몸짓이 서서히 내 시선에 반응하고 있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으스스하네요. 주스 말고 따뜻한 거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가려던 참이었어요. 뭐지? 내가 일어서고 하자 그녀가 먼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그러지 마시고 한 잔만 하고 가세요. 애써 미소 짓는 그녀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뭔가 약 타려 그러나?
그녀 역시 무언가 알아차린 게 분명했다. 아까 같이 오신 그 형사분은 먼저 가셨나봐요? 베란다 밖을 내다보며 그녀가 말했다. 아, 원체 의리 없는 분이라서. 그러게요. 왜 의리 없이 먼저 가셨을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음색이었다. 그녀는 부엌 쪽으로 걸어가서 잔에 담겨있던 오렌지 주스를 싱크대에 버리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은 잔에 닿지 않았다. 운이 좋은 거겠죠? 내가 대답했다. 싱크대 표면에 떨어지는 단조로운 물소리가 한동안 실내를 가득 메웠다. 그녀는 서랍장을 열어 무언가를 꺼낸 후에야 다시 입을 열었다.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탁자 위에 라이터와 담배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시선을 옮겼다. 정확히 말하면 등 뒤에 감추고 있는 그녀의 왼손을 본 것이다. 뭐든지요? 네, 뭐든지요.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나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왜 그랬어요? 질문이 끝나자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웃음기가 서렸다. 또다시 입꼬리가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녁 8시 반에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이미 동생은 없었다고 하셨죠? 네, 그게 왜요? 주머니에서 나완하게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을 이었다. 그런데 왜 저녁 9시 38분에 문자를 보내려다가만 흔적이 여기 남아있는 거죠?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참 잘 더디셨네요. 그녀가 수도꼭지를 잠그며 말했다. 제가 지금 혀가 잘 안 굴러가요. 말을 너무 오래 했어요. 불편한 침묵이 실내를 감쌌다. 나는 시선을 유지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말했다. 왜 죽인 거예요? 동생까지. 나를 잠갔군. 그녀의 얼굴에 허탈한 웃음이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서 창을 닫았다. 나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다. 더 이상 왼손은 감출 생각이 없는 듯했다. 대답치고는 너무 직설적이네. 내가 말했다. 10cm의 예리한 칼날이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눈치를 채려면 아까 그놈이랑 같이 있을 챘어야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눈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깃들어 있지 않았다. 칼끝에 떨림도 없었다. 벌써 그녀만의 내성이 생긴 게 분명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다 그랬죠? 동생을 죽였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 말이 끝나자 그녀의 입에서 경련과도 같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왜 이 칼에 죽는 애들은 다 너처럼 말이 많은 걸까?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씩 뒤로 물러났다.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발소리가 자꾸만 내 신경을 건드렸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든 그녀를 멈춰야 했다.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는 게 보였다. 그딴 식으로 짓거리지 마. 동생까지 죽여야 될 만큼 좋았냐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짓거리지 말라고. 죄 없는 여자 3명을 죽여서 한 명은 앞마당에 묻고
2명은 갈대밭에 버리고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화장실에서 동생까지 죽였잖아요. 내 말이 틀렸어요? 입 닥쳐. 동생을 죽여서 누명까지 씌울 만큼 좋았냐고요. 입 닥치라고 했잖아. 그 칼 안 내려놔. 현관문을 열고 들이닥친 강력일 팀장이 소리쳤다. 이럴 때 도와주러 왔군요. 순간 그녀의 시선이 크게 흔들렸다. 그 틈을 타 재빨리 손목을 잡아챘다. 그녀가 안간힘을 쓰며 저항했다. 저 나쁜 역할 안 돼요? 안 어울려요?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고 내 팔을 마구 핥히었다.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몸부림쳤다. 자신의 손목에 4명을 살해한 칼 대신 수갑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취조실에 들어선 피의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낯설다. 과연 이 사람이 보고서에 기록된 사건을 실제로 저질렀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체포되기 직전의 극렬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다부은이 순종적인 태도만 취한다. 그들의 능동적인 행동이란 이따금씩 벽면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는 게 전부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현실 감각을 재차 확인하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서 오세요. 다만 확실한 건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그런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고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열려진 문틈 사이로 강력일 팀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김영사였다. 이번에도 한 건 하셨네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얼마 전 끝난 나와의 면담에서 시종일관 보였던 그 눈빛. 그녀는 나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동생마저 먹여 살려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워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리고 면담 내내 자기 스스로 그 말을 믿었다. 사무실을 나와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김영사에게 권하자 고개를 가로저었다. 연기가 허공을 떠들다 이내 사라졌다. 시체는 발견됐어? 네, 진술대로 인근 야산에다 묻어놨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발견된 혈흔도 나원할 것으로 판명이 됐고 아마 별 무리 없이 송칠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근데 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까지 살해한 게.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글쎄.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멈출 수가 없었겠지. 이미 다른 걸 보게 됐으니까. 다른 거요? 아직 꺼지지 않은 한 줄기의 담배 연기가 위태롭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무튼 수고 많았어. 다음엔 서울에서 보자고. 벌써 가시게요? 현장 검증은요? 나는 그에게 알아서 잘 처리해달라는 말만 남긴 채 주차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차문을 열고 올라타려는데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다. 그럼 팀장님한테 인사라도 하고 가세요. 같이 검거하셨잖아요. 나중에 또 볼 일이 있겠지. 김영사가 대신 특진 축하한다고 전해줘. 경찰서를 빠져나와 길게 늘어선 도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가는 내내 보이는 것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오늘도 만나고 헤어지며 소동하고 단절한다. 그들 중에 누군가 살해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의 주변인들을 탐문하고 수사한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내재된 살인을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해할 수도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처럼 균열된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 깨진 거울과도 같은 기괴한 시선으로. 나는 이제는 그런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기까지였네요. 오늘은 제목이 그들의 시선이었어요. 이거 쓴 분은 신재형 씨. 신재형 씨의 그들의 시선이었고요. 오늘 읽은 책의 제목은 뭐였냐면 아이코. 책의 제목은 여거 12인 12색 한국 젊은 작가 추리 단편집 한스미디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들의 시선. 이게 그 경찰들이 범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범죄자들의 시선이라고 지금 제목을 지어놓은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재밌었죠? 형사물, 경찰물 정말 재밌어요. 재미없기가 어려운 장르죠? 형사물. 뭐 그냥 제 취향상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안 그런가요? 정말 재미있는 형사물. 어서요. 네, 이제 새로운 녹화 시작한 지 딱 20분 됐네요. 정확하게. 뭐 얘기할 만한 거 있었나? 오늘은 제가 어제부터 녹방을 돌려놨었죠? 근데 녹방을 그 책익녀로 돌려놨었는데 제가 사실 모니터링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그 녹방 틀어놓고도 원래는 소리를 아예 꺼놓는데 아까 전에 심심해서 소리를 켜놨었어요. 그래서 어저께 읽은 책을 다시 듣게 됐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할 말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할 말을 다 못했어요. 아무튼 어제 읽은 책이 그 뽀뽀 상자에 들어있는 뭐죠? 어서오세요. 뽀뽀 상자에 들어있는 그날 밤 조에는 숨을 쉬지 않고 이걸 읽었었죠. 제가 그거를 다시 들었는데 아주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왜 나빠졌냐면 그 부모들이 특히 아버지가 가족 안에서의 자기 역할을 너무 한 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사실 가족이 화목하려면 그 온 가족 구성원들이 제각기 자기의 역할을 잘 하고 있어야 화목해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글쎄 자기가 어린아이라든지 뭐 그런 드립이나 치면서 자기 무책임한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책임지기 싫으니까 난 어리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고 말고 변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가족이고 뭐 사랑이고 이런 거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왜냐면 자기만 살아가기 힘든 게 아니라 그 아내도 힘들고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되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자기만 혼자 힘들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나는 뭐더라? 시형발작? 나는 신경질병이 있어! 라고 그거를 내세우면서 자기 가족들한테는 그게 무기인 양 행세하고 가족들이 다 자기한테 맞춰주도록. 그래서 다시 보다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제가 7살짜리 어린아이가 굉장히 성숙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다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훈훈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다우려면 그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아이가 아이다울 수가 있거든요. 부모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애늙은이처럼 되고 오히려 자기가 부모님을 더 이해하고 부모님은 자기네들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주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거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정상적인 부모들이라면 뭐 누가 더 특별하다 이럴 것 없이 정상적인 부모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식에게 최고를 해주고 싶어 하고 최고로 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아주 TV에 나올 만한 이상한 사람들 아니라면. 네, 이거는 탄산수예요. 탄산수가 적은 양으로도 더 많은 그 청량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모들이 그렇게 다들 자기 자식에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 자식들이 스스로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해드리면 그거는 뭐 잘 해드리는 건데,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낳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그거는 의무 같은 거거든요. 배려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난 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아이답게 못 살겠어요. 아무튼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처음 보는 물병이군요. 저번에 그 김제 내려갈 때 맞아요. 커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제 부모님이 아니라 어떤 친구의 부모님이었는데 막 그 자식하고 싸울 때 이런 대사를 뱉는데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무기예요. 그분의. 근데 그거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누구나 다 힘들게 노력하면서 최대한으로 열심히 자기 자식을 키웠는데. 그리고 사실 태어나는 건 아이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선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당연히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아이를 잘 키울. 뭐 그랬어요. 그랬어요. 오늘 중국어 먼저 한 다음에 책 읽기를 해가지고 혀도 잘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어쨌든 무사히 마쳤네요.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래도 괜찮았어요. 요 맛있는 자두 복숭아 맛. 애니타임.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오늘 7시에 방송 생방 시작했는데 한 2시간 반이 다 되어 가도록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고객관리센터님, 네버아버님, 항상 하트 금치거 처리되는 유리님, 수더벨브님, 저거 뭐죠? WBELTM 주디스 2000님, 명얼비님, 도헌님, 오늘 마지막까지 같이 계셔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생하셨어요. 저녁 늦게는 오늘 밤에 한일전이 있군요. 전 몰랐는데. 니네 형님 어서오세요. 그랬군요. 안에서 항상 같이 수고하시는 매니저님께 마지막 인사를 보낸대요. 오늘 언제 축구 한대요? 뭐 꼭 보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8연속 뭐더라? 축구 올림픽 출전을 했대요. 세계 최초래요. 놀랍죠? 1등도 아닌데.
아, 11시 반에요? 자야지. 그땐 자야지. 내일은요, 제가 생방을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내일은 일요일이긴 한데요. 어떻게 하면은 방송 준비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내일 제가 컴퓨터를 맡길 거라서요. 컴퓨터가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된대요. 하루 동안. 그래서 내일 그거를 받고, 그 수리랑 뭐 이런저런 것들 설치 다시 하고, 그런 것까지 합쳐서 생각보다 일찍 끝나게 되면 제가 방송을 밤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못할 것 같네요. 붕어를탕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내일은 일단 녹방을, 네, 그럼요. 녹방을 돌려놓을 거예요. 녹방을 돌려놓을 건데, 아, 일단 녹화 좀 종료하고 수다 떨어야겠네요. 녹화 좀 끌게요. 왜요? 왜? 으흠. 에헴. 왜요? 아, 저기, 붕알님 때문에? 녹화는 일단 끄고. 방송송 시간입니다. 큐! 영어 큐 맞죠? 이쪽인가요? 큐! 오늘은 아기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내주세요. 1초라도 안 보이면 왜 1을 2번이나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온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언제나 이만 변치 않을게 도원님 오늘 방송 카운트 감사하고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고마워요 자 그럼 오늘 무사히 방송송까지 마쳤으니까요 뭐예요 그 가식적인 칭찬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하죠 열심히 물이 소화되고 있군요 가식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밤도 잘 준비하시고 잘 준비 먼저 하신 다음에 편하게 쉬시다가 주무세요. 저도 이제 먼저 씻어놓고 그리고 이거 게임 사운드 그거 좀 해결하기 위해 좀 노력해봐야겠어요. 네, 오늘 잘 자요. 그리고 내일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일 만나면 만나고 아니면 녹방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봐요. 네, 굿나잇. 안녕. 녹방에서 만나요. 안녕. 별님 지금 오셨는데 안녕. 잘 자요. 녹방에서 만나요. 스슥.